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가톨릭 독서 콘서트 대외협력위원 배봉환 세례자 의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 선종 10주기를 맞은 김수환 스테파노 주기형께서는 수입의 1%를 책을 사는 데 투자하십시오.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애써온 가톨릭 독서 아카데미가 주관하고 청담동 성당에서 주최하는 청담동 성당 제7회 통산 제90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한 고전평론가 고미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열하일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처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먼저 서울대교구 청담동 성당 부주임인 심욱 베드로 시무님이 인사 말씀과 시작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주임 신부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성지순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오늘 낮에는 좀 더웠지만 저녁에는 하늘이 아주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나 아주 좋은 계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 그 계절만큼이나 오늘 공식 선생님과의 시간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시간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와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날도 덥고 저녁에는 좀 시원해졌는데요.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산 엄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썰렁한 개그였습니다. 오늘 독서 콘서트를 여는 멋진 무대로 피아노 경현정님, 하프 오상환님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목은 피아노 솔로로 더비시의 피아노곡 아라베스크 1번과 하프 솔로로 하피스트 데보라 헨선 코난트의 더 나이팅게일에 이어서 이탈리아 작곡가 로도비코 아인라우디의 르옹드를 듣겠습니다. 르옹드는 파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하프와 피아노 앙상블로 핸델의 하프 콘체르토 B 플랫 메이저 작품 4의 6번 1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꾸며주실 경현정, 오상은 두 분의 음악가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성당에서 인문학을 한다고 해서 보통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그렇게 할 걸 생각하고 되게 편안하게 왔는데, 제가 강의를 해본 곳 중에 가장 거룩하고 우아한 곳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프 연주를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는 또 태어나서 상상도 못 해본 일이거든요. 아무튼 영광인데, 이 영광이 사실은 제가 공부를 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거든요. 제가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이런 곳에서 여러분을 뵙는 그런 영광은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이 이 초반에 좀 잘 안 풀리는 운이라서 되는 일이 없었어요. 30대 후반까지는. 그래서 이제 교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교수가 되지 않아서 되는 걸 이제 포기를 하고 인생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거는 삶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제 노동은 아니죠. 직업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살 것이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뭘 할 건지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저는 어쨌든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산다. 이게 이제 제 소명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인데, 그럼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다는 건 이제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정규직, 공무원, 어떤 더 좋은 화폐 이런 거를 추구하냐면, 본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거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그걸 매개로 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집을 나와서 누구를 만난다. 이게 삶이거든요. 반드시 집을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이건 삶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는데, 나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지 않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진 거죠. 학교로 갈 수는 없고, 또 학연은 더 이상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인 공동체를 시작해서 제가 친구를 이제 불러 모으는 일을 이제 지금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구성을 할 때, 이제 공부는 저에게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전공을 위한 것이거나 어떤 성과를 위한 지식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연암 박지원을 만나게 됐어요. 연암 박지원은 그 이전에도 정말 대단한 이제 문호였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었죠.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나하고 제 인생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중년 백수가 돼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밥과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회적 활동,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비전, 이런 것을 같이 실험하는 중에 이제 딱 마주치니까, 연암 박지원이 이제 제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꿔주는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마 교수로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절대 이런 마주침도 불가능했고, 마주쳐도 이런 식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어떻게 만나냐, 여기서 이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걸 제가 이 연암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이제 대단한 이제 문호인데, 후손들이 그렇게
훌륭한 학계에 많이 나오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암의 후손을 학계에서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그 연암 후손 반남박 씨 집안이라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너무 감격을 해서 그분을 막 이렇게 끌어안을 뻔했어요. 예, 이렇게 혈통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만져야 될 것 같은.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연암의 후손 중에 박항서 감독이래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감격인데 왠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도 약간 눈이 이렇게 좀 찢어지시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뭐랄까 친밀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데 연암이 이제 바로 그런 신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냥 박한서 감독을 보면 참 베트남에 국위 선양을 하시는구나 정도였다가 갑자기 저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감격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이 요 신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뭐 제가 아무리 많이 뭐 여행을 하고 움직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도 지금은 100세 인생이 됐지만 뭐 100세건 뭐 아니건 간에 그 시간의 아주 짧은 유한성 안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그냥 시공간적인 한계를 이렇게 몸으로 타고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사유하는 힘, 통찰하는 힘,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전체와 네트워크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곳하고도 서로 연결될 수가 있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시대와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1000년, 2000년, 3만년 뭐 또는 그 이상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도 지구 전체 또는 어떤 별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고전의 세계예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인간은 이 좁은 육체의 한계와 유한한 시간성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려는 존재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보고 땅을 딛고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고 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의 것들만 보고 요 제한된 한계 안에서 살면 우리의 인식은 그냥 상식의 틀 안에서 밖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뭐 다 유복한데도 삶이 허무해 이런 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면 이 허무와 소외로부터 벗어나려면 고전을 읽어야 되고 고전을 통해서 이 나의 존재의 축을 위아래로 이렇게 넓힐 때 그때 오는 이 환희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연암 박지원이 이제 저에게 그런 길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잠깐 보면 평생을 이제 그 권력의 장에서 벗어나서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고 이제 백수로 지내셨고 이 집안 자체가 청렴을 트렌드로 삼는 그거 아주 청빈함이 이 집안의 명예예요. 근데 굉장히 뚱뚱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난과 이 몸무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렁거리는 살은 연암이 갖고 있는 체질이기도 하고 가난하지만 스트레스가 없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암의 이제 체력이 얼마나 가공할 경지인가를 열알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몸이 경직되지 않았다. 예, 이 초상화가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굉장히 유머가 그 안에 같이 있는 신체인데, 그리고 몸은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크고, 이런 것은 억지로 산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굉장히 부유한데도 왜 스트레스가 많냐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일보다는 외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타율적으로 한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소외를 낳고 내 신체를 경직시키고 내 몸이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폐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아무튼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런 외모를 갖고 계신데, 이제 저런 몸으로 그 중국 여행, 그러니까 한여름에 떠나서 6개월에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 대장정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름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진짜 이 더위를 못 견디는 그런 체질이에요. 근데 저렇게 뚱뚱하다고 다 몸이 뜨거운 건 아닙니다. 뚱뚱한데 추위 엄청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여름을 못 견디는데 한여름에 중국 북방을 가서 이런 이제 여행을 했는데 한 번도 지쳐서 쓰러진 적이 없어요. 이 가공할 체력, 이게 제가 열알기를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이라면 이런 여행은 그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 개그맨들도 하기 어려워요. 그 짧게 하고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뭐라고 응급조치랑 뭐 등등을 다 서포트 해주니까 하는 거지. 현대인이 누가 저런 여행을 합니까? 근데 6개월 동안을 가고 와야 되는 그 엄청난 이제 그 모험 속에서도 열알기 전체를 보면 이렇게 아파서 뭐 쓰러졌다 이런 대목이 하나도 없고, 속이 더부룩해서 소주를 한 잔 먹고 잤더니 개운해졌다.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다 쓰러지는데 본인은 끝까지 너무 명랑하고 정말 그 자유롭고 해서 모든 것과 접속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저는 저런 여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 그 비결이 뭘까 생각했는데, 역시 저 나이가 44살인데 44살까지 백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수였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구나.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지만 자기를 이렇게 긴장시키고 경직하고 소외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누구와도 접속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발휘를 한 거죠.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비밀을 풀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뭐 별로 궁금해하는 학자들은 없기 때문에 저만 굉장히 궁금해하고 제가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 열알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주 경이로운데, 읽으면 일단 지금 우리가 여행을 너무 많이 떠나죠. 정말 21세기는 여행의 시대예요. 여행하는 이제 유목민들의 시대인데, 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에서 삶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행은 그런 것이에요.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린다. 근데 대부분의 여행은 그냥 일탈이죠. 잠깐의 일탈, 힐링, 그 다음에 되돌아오면 카드빚이 남아있는 것, 뭐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 진짜 막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고, 이제 퇴직한다면은 뭐 진짜 뭐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해야지. 근데 6개월 만에 그냥 지겨워서 죽을 것 같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이 삶의 새로운 지도가 되지 않을 때 그건 그냥 필요한 소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행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질문해야 돼요. 왜냐? 21세기는 전 세계인이 끊임없이 움직일 거니까요. 뭐 어떤 이유로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세대는 정말 국경을 넘는 그런 여행을 너무너무 원초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집안에 있고 이 국내에 있으면 청년들이 힘이 하나도 없죠. 예, 좀비 같죠, 좀비. 예, 집에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얘가 나가서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을 나가고 국경을 넘는 순간 완전히 등푸른 고등어처럼 살아 움직여요. 예, 못 움직이 집은 나가야 됩니다. 예, 뭐 누구든 엄마든 아빠든 애든 나가야 됩니다. 예, 예, 아침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여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든 세대가 함께 탐구해야 되는 시점이라 이제 열알기가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지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고전 그러면 어렵다, 엄숙하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말이 있긴 한데 따분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은 고전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읽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고전이 너무 어려운데 어떨까 이런 얘기 하시면 자신의 교양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냥 참으세요. 뭘까 하고 이렇게. 고전이 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고전은 몇 억강 년 떨어져 있는 별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게 왜 여기까지 올까요? 그 빛이. 만약에 그 빛이 어디서 끝났으면 안 옵니다. 그 시대와 함께 사라졌을 텐데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책보다 다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시대에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주되고 있는 것은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공간에서 나에게 오고 있는 이 별들의 향연을, 이걸 거부하면 삶이 대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21세기는 정말 그 고전이라는 별들과 만나야 됩니다. 너무 친절하게, 너무 쉽게 이미 다 번역되고 또 우리 가까이 친숙하게 있거든요.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는 고전의 문헌들은 특수한 집단과 특수한 엘리트밖에는 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에게 그것이 선사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왜 몇천 년을 넘어서 여기에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너무 재밌는 겁니다. 지금 막 동시대 유행을 하는 뭐 그런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그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막 천만이 동원되고 뭐 이런 영화가 저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고전이 몇천 배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정말 다이나믹한 차원에서 그래요. 얼마 전에 어벤져스인가가 막 천만을 돌파했다 그래가지고 어벤져스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좀 이 동시대 언어를 익혀야겠다 하고 그 이전 편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TV에서.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좀 알게 됐어요. 뭐 스파이더맨이니 뭐 캡틴 아메리카니 그 다음에 뭐 온갖 이상한 뭐 헐크 이런 등등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너무 따분하더라고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요괴들이에요, 다. 제가 요새 서유기 연구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온 요괴가 훨씬 더 재밌어요. 요괴의 아주 조악한 변주예요. 뭐 이렇게 막 애들이 장기가 다 다른 거고 무기가 다 다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치한 게임을 전 세계인이 이렇게 열광한다는 건 뭐냐? 고전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거를, 게임을 그냥 약간 캐릭터한 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영웅들이 설치는 시대가 난세입니다. 난세. 예. 걔들만 없으면 세상은 아주 편안해지거든요. 이런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웅이 난세를 구한다고. 절대 아니에요. 영웅과 미인이 많은 시대가 난세요. 그 자체가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태평해지려면 미인을 일단 좀 하고 영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고전을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가 너무 쏠쏠하기 때문에 진짜 저는 밤에 잠들 때 내일 읽을 그 책을 생각하면 진짜 설레요. 제가 연애하고 첫사랑을 할 때도 이런 설레임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첫사랑이나 연애의 설레임은 너무 뭐랄까 충만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고전의 다이나믹함과 제가 이 제목을 왜 유머와 역설, 유쾌한 시공간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배우면 특히 동양 고전은 유머가 늡니다. 유머가 얼마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인가.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그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책이 이제 듣는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잖아요. 이제 전자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책의 시대가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책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사람이 물질을 창조하는 데 주력해야 됐던 시대예요. 예.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 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이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려면 물질적인 것을 계속 읽어야 돼서 물질 문명이 이렇게 고도화가 됐어요. 이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계가 다 하게 됐잖아요. 텔레비 트는 것도 진인가 걔가 해주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해. 근데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해도 되는 걸 굳이 왜 시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려운 일을 좀 인공지능을 시켜야 되는데 음악 틀어줘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틀어줘 이런 거 시키는 거는 좀 뭔가 기계에 대한 이 상도덕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사람 몸이 다 태화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주 이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은 이제 확실하죠. 심지어 이제 전쟁도 로봇들끼리 하고 사실 이미 전쟁은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시뮬레이션 하다가 이게 정확히 계산을 해주잖아요. 나 이거 쐈어. 그럼 이쪽에서 막았어.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럼 졌어.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제 끝. 내가 졌다. 이러고 항복 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정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정신의 지성, 영성, 무의식 이 무한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물질 문명을 읽어서 삶을 영속시키는 거. 그래서 100세를 살 수 있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터무니없이 희생당하지 않고 전염병에 희생당하지 않고 또 쓸데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희생당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자유였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노동, 전쟁 하여튼 그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정신이라는 영역을 탐구하는 일이에요. 여기는 무한한 길이 열려 있어요. 정신은 경계가 없잖아요. 바다의 심연까지 우주의 무한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탐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정말 아주 역설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읽고 쓰는 일이에요. 내가 그런 세계를 탐구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읽고 쓰는 거고
내가 그래서 터득했어,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알리는 방법도 쓰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그걸 깨달은 것을 쓰게 되면 전 세계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열알기에 있는 너무너무 다양한 글쓰기의 스타일과 이런 시도가 저는 너무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알기와 연암 박지원이 제 인생과 아주 뗄 수 없이 이제 결합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알기 번역도 하고 연암의 평전 쓰다가 이제 다산의 평전까지 쓰게 되고 작년에는 이제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위해서 연암이 무려 250년쯤 전에 우리 시대가 백수의 시대가 될 걸 알고 스스로 백수로 살아봤더니 참 좋더라. 그런 기록을 남긴 게 연암의 생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21세기는 백수가 백세 사는 시대거든요. 예, 청년 백수, 중년 백수, 노년 백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청년은 지금도 백수고 중년이 돼도 또 백수일 거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 완전한 백수가 되죠. 그러면 이 무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도가 연암 박지원의 생애에 있어서 그런 걸 연결해서 이제 글을 쓰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생산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글들이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내 인생의 스승이자 길벗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삶의 비전을 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연암을 만나고 그 이후에 고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결 벗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종교가 사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종교적 진리는 이렇게 신체와 밀착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사실 그걸 탐구해 가는 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잡이가 되고 삶의 비전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됩니까? 이게 밥이 되는 거죠. 밥이.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친구와 밥이 하나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 이제 그 공동체 가미당도 그런 모토 안에서 우정과 지성과 밥은 하나다. 이걸 외치면서 열심히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엄청 먹습니다. 엄청. 정말 청년 백수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매일 잘 처먹을 수가 있을까? 정말 경이로워요. 저 먹을 법은 도대체 어떻게 저는 타고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2060이 벗이 돼서 뭐 산보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서로 많은 걸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고전 진리 안에서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검증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연암의 생애를 이제 간단히 보면 영종조 시대니까 18세기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래서 연암 그룹도 있었고 다산학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이제 사상가와 문장가들이 막 별처럼 쏟아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데서 이제 연암은 아주 독보적인 그런 별이었던 거죠. 그 아주 이 신체가 너무 충만해서 양기가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너무 막 우렁찼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듣고 도망갔다고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기운이 이렇게 위축되고 억눌린 게 없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그 주류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노론이 그때 집권 세력이고 거기서 명문가고 또 청빈하면 그 명예가 이렇게 높아지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또 뭐 당연히 신동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아주 이목이 다 쏠려서 뭐 과거만 보면 이제 당상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과거를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 우울증이라는 병을 알았어요. 이 병이 중요한 메시지죠, 사실은. 예, 이 신체하고 우울증이 어울립니까? 예? 그 시절에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거의 없었고요. 농업경제 시대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우울증은 현대 도시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는 딱 갇혀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오래 머무르면 다 우울해져요. 그냥. 연안 같은 사람도 우울해질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 공간의 폐쇄성, 그거를 아주 주시해야 돼요. 예, 개인적 체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이 또 2-3명밖에 안 되는데, 가족은 뭐가 가족이에요?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가족이죠. 정의사. 한 말 또 하고 똑같이 하고. 예, 그리고 상대의 말을 안 들어. 몇십 년 똑같은 거 갖고 싸우는 희한한 관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브레인 운동의 결정적인 장애 아닙니까? 우리가 치매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억상실증을 두려워하면서 가족끼리 왜 똑같은 말을 해요? 오늘부터 당장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성당에 다니시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서양 역사책을 뭘 봐서, 그 철학책을 가지고 막 서로 읽어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배치가 바뀝니다. 결정적으로 감정과 언어가 딱 고착되는 게 이 아파트 안의 핵가족의 결정적 함정이에요. 그럼 생리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밖에 나오면 왜 밖에 안 나와요? 친구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죠.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꽉 이렇게 삶의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유행병처럼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높아져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끝이 안 나도록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면 됐다, 이게 없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언제 끝납니까 대체? 네? 언제까지 이 자식의 서포터즈로 살아야 돼요? 이것도 안 끝나. 그리고 자식은 또 저렇게 서포트 해주니까 난 성공해야 돼. 근데 뭐가 성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엄마는 도대체 밥을 몇 끼를 차려야 끝나는 건가, 이 업에서. 언제? 그러니까 남편이 환갑을 맞이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던지. 이제 명퇴를 했으니 이제 교체를 하자. 바톤 터치를 하자. 남편이 이제 주로 밥을 하고 나는 나가겠다고 하든지 뭐가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살죠. 똑같은 틀로 똑같이 사는 건데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우울증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머무르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지방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오는, 동네로 가고 밭으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이렇게 하는 데니까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연하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것도 이유가 없는데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시험 공부가 하기 싫었다. 이게 과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식증과 이제 불면증에 걸렸는데 막 거리로 나가서 마이너리그와 접속을 해서 정말 이 명문가의 양반 도령이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일단 나이가 70, 막 90인 노인하고도 친구래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는 당연히 넘고 길거리 업계들, 분뇨장수 이런 사람들과 접속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해서 병을 통과하는데, 사실 지금 우울증도 약물이 아니면 내가 사람과 소통하면서 친구를 만들면서 치유하는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다 털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도 생리도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털어놓을 데가 없는 게 사실은 안에 이걸 다 쌓이게 하는 거예요. 가족은 가장 서로를 털어놓지 못하게 해요. 비밀이 제일 많은 게 가족이에요.
비밀과 거짓말을 일삼는 게 가족입니다. 네,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애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족이 서로를 제일 몰라. 다른 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을 가족이 모른다니까. 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숨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걸.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처받을까 봐 어쩌고. 아니죠. 속이는 게 상처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것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그 아이가 생겼어. 같이 기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덜 받아요. 다 숨기고 온갖 막 가장 성실한 척 하면서 나중에 보면 어느 날 뉴스에 성범죄자로 나오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숨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데 이 청년은 하여튼 뭐가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는 못 살겠어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나가서 전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이런 마이너리그와 소통을 해서 그걸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글로 옮기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를 접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거예요. 뭘 나가서 뭐 권력투쟁을 하기도 전에 이 청년은 그 장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죠. 중앙정계에 나가면 부귀를 누리겠지만 당파가 너무 이제 골이 깊어져서 하여튼 나가면 권력투쟁을 해야 돼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지. 그냥 뭐 편안하게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거리로 나와서 평생을 권력의 외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탈주를 합니다. 그런 대신 거리에서 새로운 지성의 길을 창안해내는 거. 이게 연암이 갔던 길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요때 이제 사상이 청나라가 오랑캐 만주족인데 중원을 정복해서 150년쯤 됐는데 태평천하를 이루는 그런 시점이었고 조선은 청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한번 이제 무릎을 꿇은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우리가 진정한 중화의 적자다. 그래서 오랑캐에게는 절대로 머리 숙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힘에서 밀려갖고 이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북벌론을 외쳤어요. 청나라를 무찌르겠다. 무찌르자 오랑캐. 저희가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 할 때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무찌르자 오랑캐 뭐 몇백만이냐 세상에 얼마나 북벌론이 정말 철저했으면. 근데 무찌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사력이 있어야죠. 군사력을 전혀 양성 안 했어요. 근데 계속 북벌을 외쳤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간이 부은 상황이죠. 그냥 간만 큰 거야. 싸울 의지는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말로만 그냥 상대를 그냥. 그래서 뭐 중국에 갔더니 거긴 볼 게 없다. 그 다음에 뭐 다 오랑캐고. 그래서 오랑캐라는 게 뭐냐면 그 머리 스타일. 황비용 스타일 아시죠? 그 여기 이렇게 해서 머리 딴 거. 그걸 보고 저건 금수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청나라가 세계 제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조선은 그거를 외면하는 이런 굉장한 이제 탁상공론에 빠진 거. 그래서 이제 연암이 이 흐름을 북학으로 오랑캐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바꾼 게 북학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지성사가 막 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연암 그룹은 어떻게 해서 중국에 가서 그걸 실제로 보고 싶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영경까지, 영경이 베이징인데 거기를 하면서 문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연암이 다 흡수해서 충분히 사상적으로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게 막 수많은 글을 써내고 있었는데 연암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위가 있어야 돼요. 국경을 넘는 건 장사꾼이거나 아니면 그 관직을 갖고 있어야지 사신단에 속해서 가는데 연암은 관직이 없으니까 못 가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40대까지니까 굉장히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44살에 드디어 이 여행을 가게 된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일찍 젊은 나이에 한번 훅 갔다 왔으면 열알기 같은 대작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40대는 지금으로 치면 뭐 60대 후반쯤 돼요. 손자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뭐 평균 수명도 낮았지만 기본 수명은 사실 120세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100세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전염병으로 죽죠, 자연재해로 죽죠, 전쟁 나가서 죽죠, 이래서 평균 수명이 40이고 또 노동을 너무 지독하게 혹사해서 죽고 그래서 제명에 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40대면은 이제 거의 초로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그런 나이에 드디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지도가 이제 그 당시 그 여정도인데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벌판을 지나서 심양이 청나라가 일어선 그 첫 번째 수도예요. 지금도 가면 그 청나라의 그 궁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너무나 이제 역동적으로 잘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기를 지나면 산해관은 이제 만리장성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산해관서부터 중원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땅은 너무 허벌판이고 뭐가 곡식 같은 게 자라질 않아서 일찌감치 그냥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주족이 유목민으로 이렇게 초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유목민들은 말 위에서 살다가 죽는다 할 정도로 말과 거의 혼연일체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너무 높은데 흩어져서 살면 별로 위협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딱 결집이 되면 제국이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제국의 군대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르하치라는 추장이 등장을 해서 결집을 한 게 이제 청나라라는 왕조가 된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로 그 이 전투력이 뛰어나냐면 그 5천 명이 뭐 10만 명의 명나라 군대를 그냥 한순간에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막 피바다가 막 흐르고 있는데 청나라 쪽은 5천 명 중에 몇 명이 희생됐을까요? 한 명도 희생된 사람은 없고 한두 명이 코피만 흘렸어요. 코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두 명이 코피 흘렸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 5천 명이 10만 명의 정예부대, 오합지졸도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제국의 군대는 10만 명 중에 반 이상은 다 뭐예요? 짐 들고 가는 사람이랑 소 들고 쌀 들고 가는 보급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력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동할 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 5천 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5천 명은 보급병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전투부대야. 그럼 뭘 어떻게 먹어요? 자기들이 다 이 말에 육포 같은 걸로 먹는데 결정적으로 보름을 안 먹어도 싸울 수 있대요. 이런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 전투사를 보면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낭떠러지, 거기 진을 치고 있으면, 설마 저기로 오겠어? 그런 순간 거기로 내려온대요. 염소와 야생동물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병법 갖고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결집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랬던 거예요. 그게 청나라였던 거예요. 두 번 징기스칸 이후에 유목민이 결집해서 이 제국을 다 휩쓸어 버린. 근데 병자호란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병자호란 직전에 명나라하고의 의리를 막 굳건히 막 밝히면서 청나라 오랑캐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외교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내려와서 한 달 만에 그냥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참 무능하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존경스러운 거죠. 그렇게 배짱이 좋을 수가 있나? 세상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절대 기죽어 살지 않았구나. 그런 점에서 되게 좀 흐뭇한 면도 있어요. 우리는 역사책에서 너무 이렇게 막 우리가 핍박당하고 막 외세에 막 억눌리고 이렇게 하고 사대하느라고 굴욕적으로 산 것 같아? 절대 아니고 거꾸로 뭐 이렇게 허세가 많은 민족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심이 됩니다. 예. 정말 터무니없는 낙관주의가 있는데 이때도 그랬던 거죠. 그렇게 무릎을 꿇어놓고도 그 다음에는 그냥 청나라 알기를 막 개코같이 알고 그냥 그냥 막 그 노린내가 나서 쳐다볼 게 없다 막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그래갖고 그 중국인들을 떼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조선말로 중국인을 되놈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한테 누구야 그랬더니 도이놈이요 도이놈 이렇게 하는 거야. 대놈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떼놈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조선인들이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배짱이 정말 충만했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이거를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걸 지었는데 지금은 만리장성으로 중국이 뭐 엄청난 관광 이익을 남기고 있죠. 근데 만리장성은 원래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세운 건데 실제로 만리장성은 항상 안에서 열렸다는 거. 그걸 이제 연암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할 때도 명나라가 안에서 열어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는 제국은 없어요. 개인도 똑같아요. 내가 안에서 무너질 때 외부에서 어떤 뭐 적이든 세균이든 들어오는 것이지 그때 병이 생기고 내가 정신적으로 파산을 하는 거지 내부가 굳건한데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그 원리를 이 만리장성에서 또 한번 이제 되새겨 보죠. 그래서 이제 영경까지 가는 도중에 너무 덥고 비가 너무 이제 많이 와서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게 이제 이 여행의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지금도 북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는 강이 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비가 왔다 하면 강이 범람을 하는데 백리 앞에서 비가 오는데 여기 있는 강이 범람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빗방울은 기본적으로 이만한 거예요. 아니 이건가? 정말 간장종지만 하더라고요. 빗방울이.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빗방울하고 우리나라에는 한반도에 맞는 사이즈로 비가 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제가 이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실제 그래서 강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에 7, 8번을 들어갔다 나와. 이런 고난을 겪어요. 세상에 공무원들이 하는 여행이 이렇게 정말 힘들었던.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 여행을 해서 영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쓰러졌죠. 연암은 너무 말짱하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연암은 이 사행단에서 뭘 임무를 맡은 게 없어요. 관직이 없으니까 시킬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람을 할 그 스케줄을 짜놓고 그 연암이 또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코끼리 방을 가요. 상방이라고. 코끼리들을 이렇게 황제가 황제의 애완동물이 코끼리떼예요. 코끼리떼. 코끼리를 모아놓은 거기를 가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이제 막 신이 나서 막 그 유람을 하는데 황제가 열하에서 파티를 하니까 열하로 들어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행이 걸륭황제라는 황제의 그 만수절, 그러니까 70세 생일 파티를 하는 그 행사였어요. 근데 이 자금성이 지금 가도 너무 덥고 거기는 사실 좀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도 거기 있는 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순행한다는 명분으로 항상 이렇게 자금성을 떠나서
한 바퀴를 돌고 한여름이 되면 열하로 딱 도착하는 이런 코스를 잡았대요. 그런데 열하가 20m 이상을 안 올라가고 그 도시 한가운데 큰 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쾌적하고 사냥하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 있는 오랑캐들한테 이 제국의 권위를 과시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자주 가다 보니까 행궁이 발달을 해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수절 행사도 저기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다 조공을 바치러 오니까 연암은 뭐 조선 사신단은 그냥 우리는 이 조공을 바치면 그냥 영경에서 그냥 쉬다가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황제가 유별나게 조선 사신단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가 참 미스테리인데, 이 굉장히 좀 견제와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은 없는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그 예의를 엄청 밝히고 막 중화의 예 이런 걸 중화인보다 더 막 강조하고 막 그리고 조선이 중화 문명을 받아들여서 조선식으로 굉장히 수준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도 조선에 오면 굉장히 이 밀도가 달라지고, 그런 문화적 수준이 중국에서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굉장히 챙기다 보니까 고난을 이제 몇 배로 겪게 된 거죠. 자고로 황제의 사랑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까지 가려면 나흘밖에 안 남으니까 무박 나흘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북경에서 그 차로 가면 반나절이면 도착을 합니다. 아주 관광지로 뭐 너무너무 잘 개발을 해놔서 꼭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무박나흘 이제 그러면 굶주리는 거는 뭐 참을 수가 있는데 잠 못 자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에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원래 영경까지 다녀오는 연행록인데 열하일기가 된 거예요. 열하는 지금도 낯선데 그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여행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다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명문장이 요 무박나흘의 과정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야출 고북국이라는 고북구 장성을 나오면서 쓴 글은 한문으로 쓰여진, 조선에서 한문으로 쓰여진 5000년 내 최고의 문장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명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연암에 이제 내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체력이 바닥이 나면 뭐 이 정신이 움직이질 않죠. 그냥 그냥 정신이 다 무너져서 기본적인 기준도 다 지키지를 못하는데, 연암은 이 상태에서 지성이 폭발하는. 이게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문장을 토해낸 거. 이 사람이 40대까지 정말 매 순간을 정말 충만하게 살았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하를 갔어요. 그럼 무박나흘로 도착했으면 가서 쓰러져서 한 2박 3일은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나절 자고 일어나서 6일 동안 물 만난 고기처럼 또 열하를 종횡무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낯선 이질적인 문명을 만나요. 티벳 문명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몽고, 너무 특이한 조선인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종족들과 문화를 만나고, 뭐 쇼와 이벤트도 보통 수준, 우리가 알죠, 중국 이 스케일이 어떤지. 그때는 뭐 황제를 위한 거니까 어마어마했죠. 그거를 낱낱이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권륭 황제가 티벳의 그 법왕인 판첸나마를 스승으로 모셔서 황금궁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그때 또 조선사신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판첸나마를 아련할 기회를 주어 버립니다. 은총을 내린 건데 조선사신단은 뒤집어졌죠. 조선은 유학의 나라인데 불교는 이단인데, 그 티벳 불교는 밀교고, 이단은 이단인데 이단의 법왕에게 어떻게 절을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중국의 관리들은 황제한테 절하면서 황제 스승한테는 왜 못하는 거야.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조선은 힘이 없잖아요.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죽죠. 황제의 명령은.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뻗대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외교부, 외무부 그 관리들이 막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걸 지켜보는 연암은 여기서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는 명단에도 없어요. 연암은. 그래서 이게 죽어도 외교 문제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유인입니다, 지금. 그걸 지켜보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면, 전쟁을 일으키긴 어려울 거고, 남쪽으로 유배를 보낼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나는 강남으로 유람을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호모 루덴스라고 그 책에 말했는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사대부가, 양반이.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유머와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궁리하면서 혼자 들떠가지고, 그 하인한테 돈 남은 거 다 주면서 술 사오라고, 기념으로 술 한 잔 먹어야겠다고 나 이제 강남으로 간다고 이런 이제 오바를 하셔요. 그래서 끌려갔죠.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앉혀지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 아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 이 오랑캐와 중화의 이 사상이 아주 뼈에 사무쳐. 그러니까 하인들조차 막 황제한테 막 주먹질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대충 하고 그냥 수습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영경으로 돌아오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진행이 되면 황제가 여기서 진노한다든가 약간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후다닥 접고 이제 영경으로 오는 요 과정까지가 이제 열하일기의 총 여정이에요. 압록강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열하일기를 우리 시대에 왜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교과서에는 보통 열하일기 그러면 이제 실학파의 대표적 저서 이용후생. 그래서 이제 중국 청나라 문명을 보고 이용후생은 물질을 잘 활용해서 삶을 두텁게 한다. 풍요롭게 한다. 그런 거죠. 중국 문명이 워낙 수준이 높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연암은 벽돌이나 온돌 이런 기술 문명을 굉장히 아주 낱낱이 다 관찰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본인이 관직에 안 나가도 이렇게 기록하는 게 바로 그 사대부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조선에 적용을 해서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글이 있으면 보고 그거를 제도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죠. 근데 교과서에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약간 무미건조한 통조림처럼 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그 역동성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늘 나라를 걱정했고 그냥 여행을 할 때 그냥 그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거를 다 모아놨어. 이게 이제 지식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지적 이 본성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 안에 그 지식을 향유하는 주체에 즐거움이 없어요.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때까지, 이 고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이 벅찬 그 여정, 그 파노라마를 다 생략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늘 헛헛하고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과서적인 칭찬, 그런 상찬은 다 빼고 제가 이제 받았던 감동 중심으로 열하일기를 정리를 하니까 바로 이 유머의 능력이었어요.
유머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얘는 하루 종일 노는 거잖아요. 예. 하루 종일 노는 거 안에 자기 생존과 자기의 공부와 그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본성답게 산다 그러면 매일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얘기를 하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가족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친구 만나도 어렵고 그래서 웃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앞으로는 미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당신은 하루에 몇 분 웃습니까? 그리고 몇 분 남을 웃깁니까? 웃을 수 있고 남을 웃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가족의 또 다른 정의가 뭡니까? 보면 절대 웃음이 나오지 않는 관계죠. 가족을 사랑하면 웃고 웃게 만드세요. 그런데 뭘 어떻게 웃기냐? 웃을 때가 있죠. 카드를 줄 때라든지 뭐 연봉이 올라왔을 때라든지. 그래서 제가 들은 충격적인 그 어떤 사업하는 분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요즘은 사실 월급이고 뭐고 다 카드로 오잖아요. 5만 원권으로 돈을 몇 천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인가 바꿔갖고 이렇게 거실에 뿌려놓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들어올 때 깜짝 이제 놀라게 해주는. 진짜 그건 좀 가족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야. 돈을 팍 줘서 잠깐 웃는 거. 잠깐 웃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서로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 능력이 없다면 지금 삶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되게 또 거칠고 좀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외모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돌파했냐면, 근데 제가 친구가 많았어요. 친구는 너무 소중한데 이 성격과 이 외모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유머를 갈고 닦아서 제가 가까이 사귄 친구는 정말 제가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60명을 다 친구로 삼았어요. 선생님들만 몰랐어요. 저는 선생님들하고는 안 친했거든요. 선생님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 넌 왜 날 째려보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연암이 바로 연암이 그 관직에 안 나간 것도 친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친구하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여행을 하고 술을 먹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연암은 그 능력이 탁월해서 계급과 신분, 당파 이런 걸 다 벗어날 친밀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유머가 있었기 때문에. 유머가 없이 그냥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린 친구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중국에 가서 유감없이 발휘를 했어요. 중국어를 못하는데 만나는 모든 중국 사람하고 접선을 해요. 너무 신기하죠. 필담을 하고 아니면 뭐 바디랭귀지를 하고 그러면 진짜 그 상황을 다 자기가 연출을 해서 그거를 다 글로 옮기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하룻밤만 연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홀딱 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친구를 만나다니 이렇게. 그래서 열알기를 보고 제가 이렇게 고전이 재밌고 생동감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여행도 이런 유머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유머가 이제 철학과 만나면 역설, 패러독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식과 통념을 전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로 마음을 이렇게 터서 경계를 넘어서 이게 흘러갈 때 통념과 상식이 전복이 되는 거죠. 공감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어떤 사유의 길을 여는 거지. 우리는 늘 너무 적대적으로 대립해서 죽도록 싸운 다음에 내가 옳다는 걸 강요하는 식으로 관계를 만듭니다. 이런데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이 딸리는 거예요. 내공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머는 지금 이 여행의 시대에 정말 소중한 기술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이런 아주 아포리즘이 멋진 게 많이 있어요. 그 요동벌판에 가서 멋진 울음터로구나, 크게 한번 울어볼 만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벌판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해? 그럼 그거를 막 낱낱이 풀어줄 때 막 이제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장관은 버려진 기아조각과 똥부스러기 있다. 저 똥은 말똥이에요, 말똥. 말이 수레를 운반하는데 말똥을 엄청 싸잖아요. 그걸 삼태기로 다 받아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다 한다는 건 이 가난한 농민들이 삶이 아주 자기 삶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야. 태평천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화려한 쇼와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간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장들이 막 이제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유머가 가능하니까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우정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정말 소중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정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학교에 가도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을 못 듣고, 지금 청년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귈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대학생들이 혼자 밥 먹는 시대예요. 학교에 가면 무조건 친구를 만난다, 이랬던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친구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또 가족이 남죠. 가족은 친구 없는 왕따들의 결합인 거예요. 아버지도 친구가 없고 엄마도 없고 애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만나고 있는 거야. 할 수 없이 너는 나의 전부야. 전부지, 왜냐면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애도 예전에는 떼거리로 몰려다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맞는 건데, 딱 한 명씩 하고만 연애하는 순간, 처음도 그렇고 연애가 시작하자마자 둘만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연애는 성호르몬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소유욕을 향해 원래 달려가도록 돼 있는데, 관계망 자체가 1대1이 되면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질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애를 할 때 꼭 친구가 많은지, 그리고 연애를 정말 하고 싶으면 친구부터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진짜. 친구가 내 든든한 백이에요, 사실은. 생존의 필수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제 수평과 공감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훈련하고 우리가 그걸 실천하려면 우정의 윤리밖에 없어요. 우정의 윤리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가족의 사랑도 우정이 전제가 되면 이제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사랑해야 돼 그러면 서로가 너무너무 이게 짓눌러버려요. 사랑이 생성은 안 되고 의무로만 작동을 하고. 친구가 되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서 우리는 친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친구한테는 할 말 못할 말이 없다, 다 얘기하자. 나 빚을 이렇게 졌어, 나 뭐 옆집 총각하고 자꾸 마음이 쓰여,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친구죠. 그러면 100세까지 살 수 있지만, 속이고 비밀을 가진 이 신비주의 전략으로는 절대 이 중년의 벽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 서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우정이라는 윤리가 없어서 삶이 얼마나 이게 궁핍해지는가를 연암 때문에 알게 돼서, 이 문제를 정말로 저는 중심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우리 사회 비전을 말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은 결국 나중에 각자의 삶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부부도 중년 이후에 폐경이 되면 각자의 삶을 도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내가 일상을 함께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친구를 그때 갑자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노후 대책이 사실은 내가 친구라는 이 관계망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절대 자기 세대하고만 사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창생, 뭐 같이 활동했던 과거 해병대를 같이 다니고 학연 지연으로 얽히면 나이 들수록 진짜 정말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 세대 장벽에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지금 연암처럼 몇십 년 전후로 이렇게. 연암 그룹은 다 10년 위아래로 친구였어요, 친구. 연암이 다 친구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 세대를 이해하려면 뉴스 같은 거 봐서 안 돼요. 뉴스는 통계고 다 부정적인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을 뉴스로만 보면 진짜 우리 사회가 노인들 때문에 암담한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들이 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몇 명씩 지금까지 지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그런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직접 친구가 되면 그 세대를 정말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게 앞으로의 사회 복지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세대 간의 우정의 윤리. 그러면 가족도 숨 쉴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 가족이 모든 불행의 원천인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연함한테서 이 우정의 기술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정과 유머가 흘러 넘치려면 사유를 이 이분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분법을 고수하면 내 삶이 딱 경직되고 어느 범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힘. 이게 이제 자연이 만물을 계속 생성시키는 힘이고, 우리가 신의 완전성에 도달하고자 갈구할 때 그 영성도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만이 이 진리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느끼고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매일 새로워지려면 어디에 갇히면 안 되겠죠. 근데 현대인을 가장 가둔 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이 되는 순간 적대화돼요. 그리고 이분법은 이제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디지털 안에는 어떤 식의 그런 규정된 길이 없어요. 남성 여성도 이미 사실 이게 너무 오버랩이 돼서 그래서 유니클로라는 그 옷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가요? 패션이나 모든 게 구별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여성적이지 않은데 저를 그냥 남성으로 오인하는 분도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나왔더니 고미숙 선생님이 남자였어? 이름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남성이 지금 훨씬 이뻐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제 여성이 아름다움을 전유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이 책임을 지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유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성 여성을 나눠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고립이 될 뿐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자신과 소통하고 타자와 소통하고 전 우주 만물과 소통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고전에서 배웠어요. 그게 동양의 최고 윤리고 우리가 종교와 영성을 탐구할 때도 그런 공감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드디어 이 21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자신을 가두는 상식, 통념, 이분법을 고수하지 마시고 이걸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면 매일이 즐겁고 호기심 어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시대는 처음이고 청년뿐 아니라 노년도 이 디지털이 어떻게 삶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조차 한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신기한 시대입니까? 이 배움과 호기심만이 사람을 끊임없이 젊게 그리고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 그거를 저는 연암의 이 유목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거에서 배우게 됐거든요. 제가 너무 말이 시간이 됐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